안녕하세요. 네. 2020년 자문방 문화축제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진 10년이 될 만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축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정효섭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전 올해 자문박 축제에 갤러리 세 줄에서 작은 주민화합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동네 예술가분들이 참여하셨고요. 그거를 기획하게 되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는 문화예술의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자문박 문화축제에 큰 도움을 주시고 중심이 되어 계신 이순종 이사장님을 뵙고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잠박 문화 포럼을 함께 일하고 있는 이순종 교수입니다. 우선 여기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와주신 이목상 선생님, 박인학 선생님, 장성류 선생님, 정철 선생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잠박 문화 포럼은 아시다시피 잠박이 우리나라의 가장 예술 자원 밀집도가 높습니다. 예술가도 많고, 그다음에 갤러리나 화廊도 많고, 미술이나 예술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나 예술 자원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환원을 시킬까, 행복한 마을을 만들까. 육신 같아서는 서울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 마을을 만들까,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 자문방 문화 포럼이 생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이라든지 문화거리 사업이라든지 레지던시라든지 뭐 소식지나 최근에는 이제 자문박 으뜸이라는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심이 자문박 문화 축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문박 문화 축제는 8회가 됐고요. 거기에 중심 가치는 예술 자원을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과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같이 행복한 마을을 창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올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 감독께서 최초로 저희가 이제 좀 전형을 탈피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 영입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가 되자 해서 영입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으로 오늘 행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주 좋은 아카이빙이라든지 또 더 많은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축제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연이라든지 오픈 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강연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주축이었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예술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3년 전부터 심포지움을, 그래서 특화된 심포지움인데요. 예를 들면 예술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술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꽤 질 높은 심포지움 또는 토론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마침 코로나 팬데믹 그 사태고, 또 사실 팬데믹 때문에 피해를 여러 전문 분야에서 받고 있지만, 또 시민들도 받고 있지만, 그 중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리고
행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제 전문 직종이 문화예술계가 아닐까.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그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도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항상 역경을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좀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현황은 어떻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말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해결이 오늘 논의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무관중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문화예술에 특히 종로구가 관심이 많고 거기에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여기 동장님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바쁜 중에 와주신 이렇게 구의원님들 그리고 동장님 그리고 구청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논의 기대하면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 토론회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겠죠. 그리고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논의를 충분히 이어가는 게 장기화되는 이 사태를 좀 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예술계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신 네 분을 모셨는데요. 이 네 분의 인사를 간단하게 듣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드릴 텐데 1분 내외로 짧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목상 미술연구소 소장님인 이목상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목상입니다. 마이크 잘 나오나요? 네. 네, 앉아서 얘기 나눠. 이 순번이 계속 이렇게 돌아갈 모양인데 경로 사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위치에 있는지 참 다른 분들이 답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참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되는 판이 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는 화가 이목상이고요. 그림 그리고 이 자문박 문화포럼의 부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장기 집권은 아니지만 하여튼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결국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문화에서. 그래서 이순종 대표님 이하 저희들이 아주 주민사회에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행정은 어떻게 우리를 뒷받침해 주셔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압력을 줘가면서 지금 벌써 이 구의원 두 분이 공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은 저희들이 얼마나 압력단체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더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목상 작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전 회장을 역임하셨던 박인학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박인학입니다. 이목상 선생님이 처음에 하시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노래방에 가면은 어떤 노래를 기껏 찾아놓으면 앞 사람이 먼저 해버려서 곤란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운종가라고 썼죠. 구름 운자를 썼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가장 그룹의 의미일 텐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카메라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오늘의 이 메시지가 또 그리고 아까 모더레이터 하시는 분이 구태의연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올해 1월에 시작해서 한국에서 처음 발병해서 이제는 듣기조차 입에 담기조차 싫은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뒤집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는 이미 왔다라는 그런 학자의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삶,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공연예술 전반에 애써주고 계신 정동극장 미래전략팀 차장님이신 장성류 차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정동국장의 장성류라고 합니다. 그 공연장하고 이제 그 공연 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또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불안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로 공연장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예술가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토론회가 많이 있는데요. 자문박 문화 축제에서 이렇게 모셔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본부장 역임하고 계신 정철 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철입니다. 오늘 코로나 장기화 국면을 맞이해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모습, 지금 어떻게 또 생활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계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또 어떻게 어떤 해결하고 또 지켜나가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또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자문방 문화축제에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로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인사 소개를 들었고요. 제가 짧게 발제는 아니지만 좀 분위기를 편하게 하고자 얘기를 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상호 간의 패널분들끼리 얘기를 나누셔도 물론 더 유익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즉각적으로 이렇게 접속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발제를 준비하려다가 하나 그냥 멘트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그런 예를 들어 이전에 전염병이었던 그런 좀 감기와 같은 좀 고열병의 증상 이런 것들로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점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뉴스에선 계속해서 이 코로나라는 얘기만 수없이 반복을 하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예술계에 점점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들이 취소되고 휴관이 이어지고 예술가분들이 일이 없어지고 이제 생계가 불안하고 고용의 안정이 막 여러 얘기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여러 불안감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쪽은 특히나 이런 공연예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어느 전시장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제약을 받고 휴관과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이 많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네 분은 이제 작가로서 또한 어디 이제 기관의 소속으로서 그리고 공공 디자인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예술 쪽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해결책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도출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겠죠. 여러 가지 맥락들이 이어져서 내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대책들을 염두를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또 이 문화예술계로서 활동을 하고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인 얘기들을 편하게 패널분들께서 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현재 각 분야라고 규정짓긴 했지만 작가로서 공공 디자인의 개념으로서 디자이너로서 아니면은 공연예술로서 그리고 기관에 역임하고 계신 본부장님으로서 여러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현상은 어떠한지 먼저 우려하셨지만 이목상 작가님께 먼저 화가로서 바라보는 국내 예술계 동향이 어떨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저도 이거 목소리를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 낫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라이브로 돌아가는 건데 일단 우리가 재미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쫙 돌아가고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인학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가갖고는 이건 도저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고받고도 합시다. 네, 네. 치고받고도 하고 또 경에서 좀 삐뚤어 나가도 되겠죠? 네, 그럼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합시다. 아니요, 정시에 끝나요. 정시 끝나더라도 우리끼리는 할 말이 남아서 하자고요. 코로나 이후 지금 코로나 현재 상황에 문화예술계의 현상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이건 뭐 이미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이게 정말 참 거듭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미술계는 제가 미술계에 종사해서 뭐 미술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거로 보면 뭐 엉망이죠. 전시에도 많이 어떤 미술관은 3분의 1 이상을 내년까지 취소를 했고 뭐 이런 정도니까요. 예. 취소되고 연기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상업화랑에서는 또 작가들은 거의 뭐 수입이 없는 정도로 매매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형편없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몇 개월이죠? 5, 6개월 됐나요? 8개월? 이 사이에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게 되니까 정말 맥이 빠지고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저는 이제 이 질문지를 보면서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질문지에는 현재 우리의 그 코로나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건 너무나 상황 인식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또 이것이 뭐 밝혀진다 한들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과연 될까 하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 제기의 방향을 조금 저는 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던져놓고 그다음에 또 얘기.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박인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목 선생님이 다 까부 시작으로 말씀하셔가지고요. 예,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해결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인간의 질병 중에 인간에게 그 원인을 알려진 것은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말 그대로 언론입니다. 1월 2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코로나 세계적으로 코비드라는 단어를 쓰지만 저는 오늘 코비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해결책도 못 찾고 우리가 감기약이라고 하는데 그 감기약을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합감기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증상적인 해결만 할 뿐 원인적인 치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백신을 갖다 개발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변이를 갖다 대처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공공디자인 2002년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언제냐면 공교롭게도 2002년 강우석 감독, 설경구 배우가 나왔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재인식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공공디자인이라는 건 무엇인가? 가로등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공디자인에 대한 규정은 우표서부터 작게는 여권서부터 도시계획까지가 전부 다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퍼블릭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공기와 같은 존재,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성이 없는 분야가 공공인데 공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본다면
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린다. 공익과 공통에 대한 개념이 공공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익과 공통이 공포와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공헌해야 되는 바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린다면 디자인에선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Destroy the sign, 그러니까 기존의 파괴와 Problem Solving Activity,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기 계신 분도 저 역시도 물론 비마일이라는 단어 몰랐었습니다. 비마일이라는 것은 공기 기체가 아니라 액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의 앞으로의 역할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전반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VID라는 단어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COVID입니다. 첫 번째 C는 confusion인, 즉 혼란의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O는 opposition, 저항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V는 variant, 계속 변이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됐고, 그 다음에 I는 impossible, 모든 것이 불가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겪고 있는 디스턴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공이라는 것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바가 모두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의 기본처럼 프로블렘이 됐습니다.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풀어가야 될 얘기의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뭔가 정의가 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다음으로는 공연예술 전반에 말씀을 좀 첨언해 주실 장성류 차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공연예술 분야가 지금 어떤지 많이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좀 현장의 분위기를 좀 전해 보겠습니다. 공연예술은 아시지만 공연예술이라는 재화를 가정했을 때 다른 재화와 좀 차별되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공연이란 재화는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모여서 그것을 보고 그 재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동지성이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공간, 극장이라는 공간은 그릇의 역할을 하고 특별한 시간은 그 그릇에 이제 담기면서 하나의 극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 이런 그 공간이라는 그릇에 시간을 담는 개념인데 극장이라는 공간이라는 그릇이 지금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릇이 깨지니까 시간을 담아낼 수가 없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같은 시간, 저희가 공연을 마케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장소에 몇 시까지 오시면 무엇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장소에 몇 시까지 오시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공연예술이라는 재화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깨진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애로사항. 그래서 지금 현상에서는 국립극단의 뭐 화전가 공연을 다 작품을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올려놓고 취소가 됐습니다. 난타 많이 아실 텐데요. 23년 동안 넘버벌로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올해 23년 만에 난타가 멈췄습니다. 정동극장도 8월에 있었던 주요한 작품들이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단원 중에 한 분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는 이유로 준비했던 정기 연주가 캔슬이 되었고 단원들도 자가격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의 지원이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인데 민간이 주도하는 공연 산업을 갖고 있는 뭐 영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타격이 큽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뭐 서킷 솔레이라든가 뭐 베가스에서 하는 큰 공연들, 저희가 항상 벤치마킹을 했던 공연들이 지금 다 멈췄습니다. 그 숫자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1월은 그렇게 성수기도 아닙니다. 1월 기준에 올해 5월은 보통 성수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1월 대비 올해 5월에 그 예매 건수가 12%였습니다. 1월 대비 올해. 그래서 상반기 지금 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추산하는 총 피해액이 공연예술이 한 823억이고요. 고용 피해액, 인건비로 나가는 고용 피해액이 상반기만 6월까지 상반기만 한 30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한 50억 정도 뭐 사업 예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해야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하철처럼 지하철 플랫폼에 이제 A라는 그 열차가 들어가면 뒤에 열차가 물려서 들어가잖아요. 마치 공연장에 올라가 있는 작품, 연습실에선 다음 작품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연습실 전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저희 프로듀서, 기획자들은 연출가나 안무자를 막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별로 일이 물려 있는 거죠. 그런데 공연이 지금 멈췄습니다. 올라가는 것을. 그렇다고 연습실에 있는 공연을 멈춰야 할까요? 계속 가야 할까요? 이건 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는 예술가들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여러 이제 양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좀 제가 답변이 좀 긴 것 같아서 요 정도 일단 첫 번째 답변하겠습니다. 네, 심각한 현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장성류 차장님의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이어서 확장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철 본부장님께서 또 관련한 유사한 사안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많이 어려워요. 예, 근데 어렵다고 이제 사실 저희가 많은 또 논의들을 하고 방법과 대안을 또 제시도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현장에 있는 또 예술인들 사실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공공 미술이든 공공의 공간인 공연이든 어떤 이제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공의 기능이 이제 사실 모든 문화 정책이 많이 집중이 되어 왔었어요 그동안. 근데 사실은 그 문화 향수권의 주체인 뭐 소위 말하는 문화 예술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태동하는 분들은 예술가 분들입니다. 예술인들이에요. 그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생겨났고 이 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법의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이 재단의 기능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인들이 이 포비드 상황에서 지난 2월부터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문화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됐습니다. 최근 2.5단계에서도 50명 이상은 못 모이게 되다 보니 사실 극장이나 뭐 전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에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주체의 성격인 예술인들이 사실 아프다는 소리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재난을 예술인 개개인들이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절없이 버티기라는 어떤 그런 단어로 지금 사실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예술인들의 창의 활동이 아주 불완전한 노동 활동이 맞습니다. 사실 이 불완전한 노동 조건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예술가들의 활동이 사실 정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불확실한 변수에서 상수로 자리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의 갑이었었죠. 사실 그 예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의 사례를 지금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제가 뭐 차차 좀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같은 이제 공공의 기능이 이제 극장은 문을 닫고 뭐 박물관은 문을 닫는데 예술인 복지를 추구하고 복지를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 공공 지원 기관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발하고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될 형편이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사업인데요.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마중물 시드머니 역할의 창작준비금 지원입니다.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현급 공적 이전 지출 사업으로서 유일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창작준비금 신청을 이제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12,000명, 대략 한 3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12,000명이 이제 6,000명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상반기에 오픈을 딱 해다 보니까 한 15,260명이 지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이 지원했죠. 6,000명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15,260명은 사실 또 저희 조건이 또 있어요.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신 분이 여기 전이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활동 증명을 완료하지 못한 기타 여러 예술인들은 뭐 지원조차 할 수 없었죠. 이 15,000여 명의 기준 중위 소득을 저희가 사회보장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안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봤는데 기준 중위 소득은 잘 아시다시피 1부터 100으로 쭉 나눴을 때 이제 중간에 있는 소득인데 15,000명 중에서 한 1,000명, 한 12,000명 가량 대략 한 85%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내로 들어왔어요. 기준 중위 소득 50% 이내에 들어오는 소득 인정액은 뭐냐면요.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로 공적 구조로 지원해주는 차상위층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런 어떤 공적 사회 시스템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실태이고 이 소득 자체가 이번에 코로나 발생 이후의 소득이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소득 기준이에요. 올해 소득을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기준을 실태를 이제 뽑아두면 더 참혹한 소득 수준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으로 기준했을 때 월 87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거예요. 87만 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맞추는 어떤 수준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6,000명을 이제 해주다 보니 너무 많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추경을 또 긴급적으로 편성을 해서 뭐 한 3,000명을 추가로 했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한계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 어떤 전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끌어 나가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만 잠시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좀 제가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말씀 굉장히 뜻깊게 들었고요. 아까 장성률 차장님이 말씀하신 그릇이 깨졌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속절없이 버티기라는 사실 이런 문화예술계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접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비대면으로서의 예술으로서 대안으로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리고 VR과 같은 그런 컨텐츠로서 공연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전시장을 간접적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랜선 투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뭐 차선책에 불과할 수도 있고 전시를 좀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보완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각 분야별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또 이목상 작가님께 순서에 따라서 제가 네, 이 작품은 원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다고 저도 물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지금 같은 상황에 이제 사진이나 영상, VR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작가님의 편한 제 의견을. 개인적인 경험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광주에 갔었는데 광주에서 전시회가 하나가 어저께 뭐 작가들하고 기자들하고 하는 소략의 그 오프닝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홍보 영상이 나와서 지금 보고 갔는데 홍보 영상으로 본 거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본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IT 기술이 발달해서 매우 그 좋은 질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AR, VR 뭐 이게 결국은 사회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책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지금 코로나 현재의 어려움은 그래도 조금은 메꿀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거의 그 기대 난망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연극이나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시각 예술은 그 시각 예술 자체가 결국은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종합적으로 또 육감을 통해서 이제 얻는 것인데 복제 내지는 다른 방식 이런 방식이 거의 지금 기술적으로 안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실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음악이나 또 문학 영화 이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받쳐지는데 특히 이 시각예술 분야는 어렵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무리 평면 작품이어도 그 입체감은 직접 보지 않고선 느낄 수가 없다 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많은 뭔가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인학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저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네. 이제 이 하반기에 이 서울시 곳곳의 구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미술 작품과 장소 특정적인 작품을 설치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술관이나 이런 장소를 직접 갈 수 없다 보니까 공공미술이나 장소 특정적인 작품 설치로 좀 어떤 해소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을 비대면으로서의 예술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공 디자인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현 서울시보다는 전 오세훈 시장 때 굉장히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질문이 여기 종이에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도시 갤러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개 한 1km, 길게는 그 이상 되면서 각 구마다 서울시를 갖다 지금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그건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한 프로젝트당 각 구에서 서울시에 지원하는 것이 4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4억 이상의 자비를 갖다가 충당하면은 44억을 갖고 최소 금액을 갖고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30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공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많이 생각하면서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닥쳤을 때 이 공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여기에서 주신 질문의 기본은 기능과 실효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 디자인계를 되돌아봤을 때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한국말입니다. 근데 공공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는 되게 간접으로서 시작했는데요. 점점 오면서 이것이 직접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 이상 이제는 다른 공연 미술, 공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참여를 갖다가 원하는 분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계를 갖다 보면은 조금 전에 이목성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시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제 단순하게 인간이 하나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약 85%가 시지각에 의해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후각, 촉각, 여러 가지 오감각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비주얼 모니먼트, 어떤 시각적인 상징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색깔을 서울색이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두 가지 색깔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한강 은비색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기와 암회색이라는 걸 내세웠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돌출하는 것이 공공 디자인에서의 목표였다면은 이제서부터는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묻히고 깔리고 없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나 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비주얼 모니멘트를 갖다가 벗어나고 어떤 이모셔널 패션,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 유행을 갖다가 찾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격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이 가미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을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는 Thinking Foundation이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더 이상 시각적인,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된다 말초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좀 더 생각하는, 사고하고 사유하고 그러한 것에서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그러한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공공 디자인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코비드라는 단어를 갖고 5가지를 규정을 해드렸지만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을 때 포스트 코비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포스트를 갖고선 생각한다면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 디자인의 앞으로 방향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것은 포지티브, 긍정하자.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O입니다. Observe. 그러니까 관찰하는 자의 입장에 서야 되겠다. 예전에 공공 디자인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정책이 결정돼 가지고 예산 잡고 그래 가지고 실행되게 했는데 언제서부턴가 최근 한 10여 년 전서부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계획을 잡아놓고선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타당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이라는 걸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노선에서 여성을 했는데 그럼 아침에 부부가 막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다 여보 안녕 하면서 각자 칸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의 3번째인 S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되었었던 sustainability, 지속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지속성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맨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깨트리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항구적인 공공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포스트의 T는 thoughtful.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각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감성적인 감각적인 것보다는 좀 더 내용 있고 다시 한번 그 격에 대해 공공 디자인의 격을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옆에 바로 앉아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굉장히 듣기 좀 어려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뭐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써서 거기다 말을 붙여야 돼요. 네, 코비드 얘기할 때도 내가 굉장히 불쾌했는데 또 다시 그럼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뭐 나무라듯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의 예술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건 이런 방식의 접근은 사실상 이게 그게 혹시 모르겠어요. 디자인적인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3, 4다 뭐다 뭐 하여튼 뭐 이제는 무슨 시대다 하면 꼭 영어를 집어넣고 무슨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제가 일생에 이걸 겪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목격하네. 참. 선생님 말씀에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저는 이 지금 포스트를 써가지고 이제 글짓기를 하신 것에 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디자인이 기능과 효용성만 가지고 하는 디자인은 이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모든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말씀 더 붙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은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를 주신 것 같고 이목상 작가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감이다라는 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서의 예술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한다든지 대안적인 방법을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한번 그러면 장성류 차장님께 공연예술 쪽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받았던 질문이 비대면으로서의 공연 예술의 효용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비대면으로 연애가 가능할까? 아니면 비대면으로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비대면으로 빠지는 연애의 효용은 어느 정도일까? 질문이 좀 비슷한데 더 이제 와닿는 체감이 있었습니다.
혹은 비대면으로 공동체가 가능한가?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고 가능하지 않을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번 좀 나눠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던져봤는데요. 일단은 현재 양상으로 보면 그럼 비대면 예술에서 지금 나가는 부분에 이제 뭐 크게는 이제 양극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라기보다는 커다란 그릇에 많은 시간 혹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그 공연들 같은 경우는 영상화를 통해서 커져갈 것 같고요. 소형 1명, 2명, 1인 창작자, 1인 독립예술가들은 또 작은 소규모의 관객들과 대면으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형태의 양극화라고 했을 때 앞선 부분에 이제 커지는 부분은 크게는 지불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의 객석 수가 1000석입니다. 지금 이제 50%만 뛰어앉기 때문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500석입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제 뭐 VIP, R석, S석들이 있는데 S석 다음에 5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석인 거죠. 근데 VIP석 줄어들 겁니다. 절반이 줄어들겠죠. A석도 줄어들고 S석 줄어듭니다. 하지만 5석은 없었는데 10,000석 이상, 20,000석 이상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P와 S석까지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면 고정을 하더라도 5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10,000원, 5,000원. 현재 그 가서 봐야 되는 가격의 한 50% 혹은 그 이상으로 가격을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점은 있을 겁니다. 물론 뛰어앉기처럼 오프라인 좌석도 적긴 하지만 같이 이제 병행한다는 가정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오페라 유령 다 아시는 작품인데 25주년 기념으로 48시간 동안 공연 실황을 오픈했습니다. 1,000만 뷰 이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페라 유령이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양극화라는 부분에서 큰 작품 다 보고 싶었는데 베를린 필이 서울에 온다고 다 볼 수 없거든요. 막 35만 원씩 3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5석을 오픈한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이걸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부분에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5석을 구매해서 봤더니 나중에 상황이 호전되어서 극장이 정상화됐다. 그럴 때 잠재 관객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또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 경희대 조은하 교수 쪽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온라인 공연 감상의 현황 조사인데 재밌는 것은 온라인으로 공연을 탁 틀었을 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총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평균 20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극장에 앉아서는 1시간 반이 집중해서 연애도 좀 비슷할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두 남녀가 있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근데 모니터로 서로 만났을 때 이런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밖에 없다. 20분 정도가 현재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맥락을 좀 어떤 식으로 또 뭐 타개해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어디까지가 효용이라고 했을 때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비슷한 자리에서 제가 1인 예술가, 1인 작은 창작 공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런 토론 자리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자문방 문화축제하고도 연결성이 있을 텐데요. 1인 창작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적인 불안도가 상대적으로 큰 프로덕션에 계시는 분보다는 평화로웠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1인 창작자들은 큰 그릇에 엄청난 시간을 넣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작은 그릇에 나의 시간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효용이라고 했을 때 본래적으로 갖고 있던 예술의 효용은 작게 쪼갰을 때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크게 플랫폼 쪽으로 강하게 가서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한테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투트랙 형태로 좀 아까 비대면 소통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애에 비교하니까 확 뭔가 느낌이 오는 그런
제 그냥 소견이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정철 본부장님께서 좀 기관으로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9월 9일인가요?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뭐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대규모 일자리를 지원한다든지 또 예술인들의 생계 지원 중심 추진과 함께 또 이제 비대면 환경의 그 급속한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한다라는 걸 예측하는 전제로 실감 기술을 활용해서 뭐 우리가 뭐 AR, VR 많이 하시죠? 예, 새로운 온라인 사업 모델을 시도하고 해서 어떤 지원 사업을 이제 계속 뭐 펼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까 뭐 앞에 선생님들도 이제 미술 뭐 이제 전시 얘기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예술인 지원이나 뭐 문화정책 쪽이라든지 어떤 이제 창제작 쪽의 업무를 좀 하다 보다 보니 예술인들은 사실 많이 만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면서 더 많은 예술인들을 만나고 있어요. 사실 예술인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제 좀 형편이 가능하신 분은 개인 사비로 어떤 창의 활동, 예술 활동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예술인 실태 조사에서도 한 72% 이상이 거의 다 프로젝트 단위의 간헐적인 프리랜서로 활동을 다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모더레이터로 오늘 좀 사회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아마 프리랜서이실 거고요. 이목상 선생님도 프리랜서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예, 대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은 요즘 이제 이런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재택근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반은 이제 댁에서 근무를 하고 반은 이제 사무실에서 종사하시면서 이제 그 업무가 어떤 그래도 수월하게 간다. 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도 많다라는 뭐 의견은 많지만 예술인들은 과연 어떨까? 재택근무라는 게 있었나요? 뭐 항상 육아 문제라든지 어떤 생활 문제는 대개 문제를 다 등에 짊어지고 창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업이 예술인 거지 사실 어떤 이게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다든지 뭐 4대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으로서 포섭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산재라든지 어떤 불편한 일이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안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보호 대상에서 결국 비껴나가 있었죠. 그런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인 거예요. 뭐 일반 노동자 중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있긴 하지만 예술인들은 사실 더 어려운 거는 뭐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재택은 늘 그렇다 치는데 이분들이 예술 활동하면서 가장 또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육아 문제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집안에 어떤 어르신이나 가족분이 어디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뭐 어떤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예술 활동을 병행하면서 집안 일을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력 단절 예술인들이 많이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 예술이라는 어떤 굉장히 그 소중한 본인의 본인의 어떤 이상과 본인의 어떤 가장 큰 뜻이었던 예술을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생활적인 상황으로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력 단절 예술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술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비대면 상황에서 어떤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문화 향수권 신장 차원에서 자꾸만 지원 사업이 집중이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떤 공공의 기능, 퍼블릭 쪽에 수용성, 결과물이 좋은 거에 쪽에 집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예술인 개개인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창의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거 문제도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예술 활동으로 연년이 어떤 월세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전세자금 대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긴급 생계 지원 대출 융자 사업도 있어요. 근데 융자는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될 몫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금 이전 지출 사업이 좀 많이 확장되는 거가 좋겠고
아까 육아 문제도 아이돌봄 시설 같은 경우를 이제 복지재단에서 대학로나 홍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최소한의 주요 광역시도만이라도 우선은 시범적으로 육아 보호 아이돌봄 시설이 있어야지 아이들의 문제를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예술 활동을 좀 용이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독일의 뭐 메르켈 총리의 일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더라고요. 독일은 예로부터 문화의 나라였다. 뭐 2차 대전을 반발하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민족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를 높게 사고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예술인들이 특히 혹독한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너무 어려서 예술인들을 최우선 지원하겠다. 그리고 프리랜서 생계형 예술인들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하겠다 해서 500유로를 긴급 편성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68조입니다. 68조는 우리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물론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한국과 다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 예산을 조금 더 예술 생산 주체에서 굉장히 전면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는 예산 방향이나 이런 비내변 활동도 사실 국립이라는 타이틀, 뭐 메트로폴리탄이 하고 있는 저 영국의 뭐 NT 라이브가 하고 있는 뭐 얼마 전에는 뭐 세계 최대 아트 페어 뭐 아트 바젤에서도 뷰잉룸이라고 해서 5일간 25만 명이 들어왔다 그래. 이런 뭐 세계적인 어떤 대표성이 있고 네이밍이 어떤 견고한 어떤 프로젝트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게 비대면이나 랜섬으로 다 해결한다는 거는 너무 화려한 미사 어구같이 그렇게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뭐 정책 당국에서 들으면 굉장히 정책 당국의 공공기관의 기능을 역할하는 저로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요청하는 어떤 내용이었고요. 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메르켈 총리의 이야기나 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예술인 활동 증명이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본부장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실감이 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짧은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앞으로 벌어질 국면에 대해서 아니면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직접적인 경험과 사례들 그리고 예상하는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자리는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안들이 이러하고 그래서 현실 감각을 더 인지하고 어떤 이제 사항들이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목상 작가님은 앞으로 예정인 뭐 전시나 프로젝트, 뭐 비엔날레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별로 저한테는 중요한 질문인가 아닌 것 같아서 얘기의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제가 그런 건데 코로나가 왜 생겼냐는 문제부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왜 우리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느냐. 그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짚어보지 않으면 우리의 해결책도 거의 난망할 것일 수밖에 없다. 저는 코로나는 일종의 문명 전체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박 선생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위기다, 뭐 이걸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저는 우리 문명 아니면 지구 전체에 대해 던지는 하나의 문제의 이 어떤 것이지,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건 극복의 대상이다라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는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
것으로 문제 설정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같이 살아나가려면 결국은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고 또 북극이 녹아내리는 빙하를 보고 시베리아의 맨홀이 뛰쳐나오는 걸 보거나 프랑크톤이 지금 3분의 1 이상이 죽어가고 있고 뭐 산호초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이건 지금 지구의 종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 갖고 논할 처지인 것인가라는 데에 있어서는 이거 위기의식이 너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인데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종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시점이 와 있다. 종말에 이른다 이거예요. 인류가 이제 끝나버린다. 뭐 지구야 뭐 멀쩡하겠지만 이런 판에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심도나 이런 것들이 좀 포커스가 초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가 극도화되면서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경쟁 사회로 내몰리면서 여기서 이야기되는 모든 문제의 종합판으로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번 생각. 코로나하고 춤추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응? 기꺼이 껴안고 같이 가는 축제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협력과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 오면서 오히려 협력과 소통이 더욱더 나쁘게 붕괴되고 있어요. 각자 도생의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정부에서 아무리 복지 예산을 충당하고 정책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사회 전체의 구성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끝없이 독개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00만 원 받아가지고요. 어디다 쓸 겁니까? 그것만도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씩 넣어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만족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극도로 바뀌어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감으로써 이 문제가 극복되어질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할 얘기가 더 많지만 하여튼 일단 이렇게 한번 던져봅니다.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아닙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넘겨 잡으시다 보니 박인학 선생님께서 또 이어서 한번 얘기를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을 하라고 아까 이목석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목석 선생님하고 공감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포스트 코비드라는 것이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이론을 차용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저는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실하게 저라도 하겠습니다. 네. 벌어질 국면과 준비 상황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1년, 22년을 놓고 봤을 때요. 4월 7일 날 서울, 부산 시장 등 10개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3일서부터는 현재는 도쿄 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 되게 되어 있고요. 2022년에는 2월 4일 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요. 3월 9일 날 2022년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고 11월 21일 날 우리가 좋아하는 카타르 FIFA 월드컵이 열립니다. 엄청나게 모이는 일들만 앞에 잔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면서 이것을 요즘 뭐라 그러죠? 우푼이라고 그러나요?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는데요. 일본의 문화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간간히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발랄하기도 하고 어떤 때 발칙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또라이입니다. 뭐냐면요, 비행기를 타고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 같으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네다에서 떠나가지고 어디에 내가 원하는 나라 호주를 갔다 해가지고 거기서 회항을 해가지고 다시 내리지 않고 돌아오는 여행이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듣기로는 부산의 여행가에서 이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여행이라는 것은 어디에 간다, 소위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가는 동안에는 비디오를 보면서 내리시게 되면 이걸 합니다. 기내식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고 돌아온다는 소위 말 그대로 가상 체험이겠죠. 이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에서 있기 때문에 많이 모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취미 중에 아마 일본이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한 것을 갖다가 충족 못 시켜지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이목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울림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영어지만 이거는 외래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고 코로나 레드라는 게 있죠. 블루라는 것은 우울하다. 블루라는 뜻 자체는 파랑 외에 우울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라는 것은 지금 분노로 나타나죠.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한 여성 운전자가 수차례 작은 편의점을 후진을 해가면서 들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안에서는 50대쯤 되시는 분이 그냥 앉아있는 승객을 갖다가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 생산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변이 돼서 치유해 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보랏빛 수가 온다라는 세스 고딘의 책이 있었죠. 그 책에서 보면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논리는 너무 이분법적이었다는 거죠. 레드와 블루, 빨강이냐 파랑이냐. 그러나 보라라는 색깔은 뭡니까? CMYK를 본다면 C1%의 M99도 보라고 M1의 C99도 보라입니다. 이 다양성 있는 보라 중에서 어떤 것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굳이 저희 공공 디자인 쪽에 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획일화했던 것이 통일화했던 것이 단순화했던 것이 공공 디자인이었다면은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공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보다 공공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을 잘 풀어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장성료 차장님께 또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공연 예술을 여쭤보셨는데요. 앞에 이목상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딱 생각이 나서 인간 이유라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일까?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지구의 입장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지구가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백신이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겐 나쁠 수 있지만 지구에게는 좋을 수 있다. 예, 그런 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공연 이쪽 그러니까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대안적으로 예를 들어 드라이브인 시어터, 그래 차를 가지고 가서 공연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좀 커지는 개념이 있고 서로 가깝게 몰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대면을 유지하는 이제 대안적으로 그런 실험도 있었고 산책형 공연 같이 이제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어떤 모더레이터가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예를 들어 이런 지금 지역의 어떤 공연이다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답고 다양한 스토리가 있으면 뭐 이런 것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지금 매립장이나 한강변에서도 이제 좀 비슷한 넓은 공간에서 헤드폰이나 쌍안경을 쓰고 헤드폰을 쓰면 동시에 이제 같은 나레이션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시고요. 근데 동시에 헤드폰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거리는 유지하면서 그 뭐랄까 정서적인 연대, 정서적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적인 실험들, 그리고 비슷한 같은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길거리 공연들, 이런 이제 트랙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한 트랙은 이제 온라인 쪽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공연 예술도 시장이니까 시장 안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이 시장이 돌아가야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수요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과감한 실험들을 할 수 없으니까 공공 쪽에 예산을 넣어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전향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문체부가 내년에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싹 온 스크린 해서 그 서울 아트센터 약자로 이제 싹 온 스크린, 그리고 제작에서 싹 온 스크린에 예를 들어 발레, 국립발레단 공연을 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면 영상 제작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뭐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비가 한 2억 원 정도, 연극은 한 8천만 원 정도. 그 자체도 이제 영상 제작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스튜디오 베이스로 잘 찍어서 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서울예술단에서 그렇던데 근데 유료 부분의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유료로 그걸 볼까? 아니, 넷플릭스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공연을, 그래서 지금 유료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선 저작권 문제도 이제 이슈가 걸려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예술단에서 하는 잃어버린 얼굴 1895라는 작품이 유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몇 명이, 그래서 전체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계속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극장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코디네이터의 어떤 인력적 역량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획자, 마케팅, 홍보 담당자, 무대 감독, 뭐 음향 감독,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인력들의 어떤 역량들이 고전적인 베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의 어떤 인력들이 있었다고 하면 새로운 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들이 내부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거나 민간의 업체들과 협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공연과 관련된 디지털 코디네이터, 비주얼 디렉터들이 명확하게 지금 포지셔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별도 부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영국의 이제 NT 라이브,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의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것들을 잘 축적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국립극장, 국립중앙극장에서 영국에 있는 공연을 디지털로 만든 것을 이제 수입해서 배급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또 이제 다른 트랙에서는 또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드라이브 시어터나 산책형 공연, 그리고 실감형 공연 양쪽의 어떤 이런 그 방향성에서 어떻게 한번 대안을 찾아볼까 하는 고민들, 시도들,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공연 예술 쪽에서 이제 예술적인 감수성을 공유하기 위해 어떤 다양한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정철 본부장님께서 재단에서 어떻게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현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4시 15분인데 사회자의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3번 질문하고 이따가 네 번째 이제 수년 동안 지내온 뭐 문화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의 생존 방법, 이것까지 그냥 동시에 그냥 다 합쳐가지고 좀 답을 드리고 선생님들 의견도 많이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사실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긴급 지원 방식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됐거나 끝났고요.
사실 관계없이 이제 지금 올해 가장 큰 사학인 창작준비금, 아까 이목상 선생님 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작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또 소중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의 총량이 좀 많이 더 늘어나기를 더 바라는 어떤 부분인 것,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의 사업이 이제 예술인의 창작 역량, 그다음에 직업 역량 해가지고, 직업 역량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술인들 한 1000명을 매년 전국, 그다음에 지역, 마을, 그다음에 공공, 기업에 이제 파견식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예술인들의 역량을,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라든지 기업이나 공공 마을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고 어떤 그 이슈를 갖다가 풀어낸 건 예술적인 어떤 가치로 풀어냅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5개월에 6개월을 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저희가 활동비를 한 130만 원 정도 어떤 지원을 하고요. 한 달 내내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10일, 한 달 10일 중 한 30시간 정도 수행을 하면 되는 이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코로나 블루, 굉장히 예술인들 또 멜랑꼴레한 어떤 습성들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나 불어 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앞에서 자꾸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예술인들, 일반인들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지금 어렵잖아요. 이게 뭐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일반인들도 어디 가서 일탈 행위도 많이들 하는데, 그런 일탈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은 더더욱 더 힘든 것 같아서 그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전국에 32개 임상심리학회에서 지정된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 예술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고충을 털어놓고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또 준비하는 거는 일반 기성 예술인도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데, 청년이나 신진 예술인들이 어떤 그 국공립 어떤 지원 사업에 들어오기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청년 신진 예술인이라는 어떤 지원 방안, 아까 말씀드린 경력 단절 예술인들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시행하는 어떤 제도가 하나 이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12월 10일 날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당연가입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오늘자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고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술인들이 아까 프리랜서 활동으로 지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재보험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선별적 지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편적 지원으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로 어떤 정책 실현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데, 곧 이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채택이 될 거고, 그에 앞서서 예술인이 먼저 시행을 하는데,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 앞으로 모든 활동에서 계약서는 분명히 쓰셔야 되고, 아직도 무계약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계약은 예술인 복지법상 계약을 체결 안 하면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서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금액 여하를 떠나서. 이 계약서를 쓰셨을 때 소득이 사례비가 50만 원 이상일 때 당연가입이 됩니다. 이 당연가입은 사업자, 전시면 전시장의 대표, 공연장이면 정동극장이면 정동극장의 대표, 문화복지재단이면 복지재단의 대표가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안 하면 이 또한 또 과태료 시정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도가 크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직 전 24개월 동안, 예를 들어 24개월 2년간 9번 9개월의 문화예술 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9번의 계약을 체결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근데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이 완료가 되면 비자발적 계약 조건이 끝나는 걸로 해서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지한 기준소득, 예를컨대 최저임금이 190만 원이면 190만 원의 60%,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못 미쳐지는 금액으로 고용보험료를 냈으면 총액의 60%를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 일을 놓거나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응당 당연히 제도가 채택이 됐어야 되는데 비로소 지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질문과 앞서서 제가 고용보험 너무 중요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사실 지금 이제 랜섬이라든지 비대면 공연 이렇게 좋은데 저는 우선 그 예술인들이 과거 아마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그 박인학 선생님이나 이먹성 선생님 잘 아시는데 굉장히 불행해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각 작품 가격이 높은 빈센트 반 고흐 생각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살아생전에 너무 잘하시는 작품을 한 점도 못 파셨대요. 전 지금 그거 아직까지도 좀 궁금한데 그만큼 외롭고 그 당시 예술계에서 외면받고 무시당했다는 사실이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고 나시고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호가하는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작품 활동에서 가장 원했던 게 예술인 간의 연대, 협동조합을 꾸려서 예술인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끼리 십시일반으로 만든다든지 이게 정거화되면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누누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 과거에.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값비싼 작품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참 불행한 상황으로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아까도 좀 앞선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의 공공적인 입장, 어떤 퍼블릭의 개념을 문화향유권의 신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제 커먼주, 시민과 공유하고 예술인 개개인들이 연대를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혹시나 또 생겨나겠죠. 또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아까 말씀 각자 도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립하고 자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서 앞으로 또 이제 생활간접시설인 SOC 기반 시설을 정부에서 앞으로 2023년까지 굉장히 확충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한 30조 원을 투입을 하고 지방비 한 13조 원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 예술인들이 이런 짧게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네 번째 질문했던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끊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말을 많이 줄이고 이제 이 축제와 관련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이 축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아니면 주변 동료들에게 그리고 사회 기관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이런 한마디 아까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얘기가 좀 전에 있을까요? 그 정철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었는데 이 국가나 이런 이게 공무원 사회 속에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정책적인 위반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그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정치나 언론 사법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계산이나 하고 있고 이해 특실만 따지는 사람들이지 이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시민이고 그 사람들 자체란 말이죠. 내가 이 사회를 바꾼다라는 그 연대 의식과 이런 그 자기 스스로의 변혁에 이 한가운데 쓸 생각이 없으면 결코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전 세계인 모두가 코로나를 가지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같은 고민에 빠졌던 시기가 없어. 옛날에는 패스트 지역에서 일어났지. 어디서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바꿀 생각으로 연대하고 유대하고 협력하고 도전하고 싸우고 이런 걸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는다. 코로나 극복되지 않는다.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것을 중동전쟁이 지금 다 휴전입니다. 지금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꿨어요. 하늘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이 메시지를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비극은 6.25부터 시작됐는데 한국 전쟁인데 이것은 세계사적 전쟁이고 한국 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다시 한번 이것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제가 오늘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밤에 한반도 찍은 사진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북한은 암흑이고 남한은 완전히 이걸 보면서 우리는 북한은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또 다른 가능성이 그쪽에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에 우리는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촉박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었습니다. 모이기 위한 생존 방법과 조언이라는 두 가지 후배나 동료들에게 조언. 내 코가 석자입니다. 누구한테 조언할 주제도 못 됩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월 6일 날 제가 사실은 중국의 창샤에서 우한 바로 옆에가 창샤입니다. 거기서 아시아 포럼에서 기조 발표를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도 코로나라는 것이 전혀 신문에도 나오지 않고 저도 아무 관계도 없이 매관시하고 살았었습니다. 1년에 30번을 중국에 갔던 솔직하게 얘기해서 접니다. 1월 6일 날 이후에 못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손발이 다 묶여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명과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착적인 것이고 문화라는 것은 되라자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변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가 돼서 문명사회에서 문화사회로 간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남겨지는 것은 결국 글자일 것입니다. 문화라는 건 그럴 문자에다 되를 화자거든요. 결국은 역사시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글자로 남는다 안 남는다의 차이고 오늘은 그 글자를 이 카메라 앞에서 말로 하고 있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대중, 퍼블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중의 시대가 아니라 저는 다중이라는 마늘 따자에 다자를 써서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집단들이 여러 종류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에도 장점도 있다고 이목상 선생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점 많겠죠. 항상 단점과 장점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장용단이라는 얘기가 있죠. 긴 건 긴 대로 쓰임이 있고 짧은 건 짧은 대로 쓰임이 있다는 것처럼 지금의 단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효령 선생님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지 대공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효령 선생님 때는 쌈지공을 만드셨고요. 한평공원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장성률 차장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짧고 굵은 1분 정도의 멘트를 1분 사용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8월 22일 날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한 2,000석 공연장에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실험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직 실험 결과는 확인을 못했는데 거리를 얼마나 두면 이게 이 변수, 거리의 변수 그리고 이렇게 그 마스크를 쓴다던가 보진을 지키는 요게 변수. 그래서 그 참가자들에게 하나씩 이런 약품을 묻히고 서로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이 경로들도 이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의 시사점은 어떤 그냥 막연하게 떨어져 앉아라 마스크를 써라가 아니라 어떤 변수가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실험을 통해서 무분별하다기보다는 무조건 안 된다 해라가 아니라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끝으로 지금 예술가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도 많이 불안합니다. 근데 행정의 불안은 어떤 불안이냐면 우리 미술관에서 우리 공연장에서 우리 박물관에서 일이 터지면 안 되는데 내가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불안이 예술의 불안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그렇게 근데 예술가의 불안을 공공이 안아주어야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의 불안을 안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이 불안을 좀 더 스스로 좀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적극적으로 예술가와 함께 손을 잡고 예술가의 불안을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네, 저의 멘트까지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철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고요. 네, 이렇게 코로나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는 문화예술계 현장 토론회 자문방 문화축제 일환으로 진행된 이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찾아보시면은 온라인상에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본부장님의 말씀이나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패널분들께 네, 깊은 감사를 드리고 네, 참여해주신 접속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